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재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는 전국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도록 경기도는 조직 개편도 시급한 추경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는 아직 원구성도 못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9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수원 광교호수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업공간이 광장 재조성 공사로 인해 서울시의회 앞마당으로 옮겨갔는데 또다시 쫓겨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의회는 원상복구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재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기도는 이번 한 주 동안 10,000명에서 20,000명을 넘나드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이 전국 코로나 감염 확산을 주도하면서 방역당국은 8월 중 전국 확진자가 최대 30만 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부분 철수했던 임시 선별검사소도 문을 다시 열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재유행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동네 병원들은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도 진단키트와 상비약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와중에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평택시의 한 소아과 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한 이유로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먼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약 접수를 해놔도 기본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니까 또 한 번 걸렸었는데 또 걸릴까 또 다시 또 얼마나 조심을 시켜야 되나 그런 거죠.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생기니까 전파력 또 강하다고 하니까 걱정은 많이 되죠. 병원에 사람이 몰리는 만큼 약국도 북새통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진단키트는 다시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종합감기약 등 비상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 나가다가 요즘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찾는 사람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주부터 PCR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대기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증가세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 병원을 늘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진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줄곧 문을 닫아왔던 물놀이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또 여름방학을 맞아 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물놀이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는 아이들. 물살에 의지해 미끄럼틀을 타고 쏟아지는 물을 고스란히 맞으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문을 연 물놀이장은 요즘 무더위 속에 큰 인기입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두 곳의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엄마랑 친구랑 물놀이해서 재밌었어요. 더웠는데 물놀이를 해서 시원했어요.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기에는 이만한 장소도 없지만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도 물놀이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곳 물놀이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확진자라도 다녀갈 경우 대규모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걱정은 되지만 아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수는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역 내 물놀이장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라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만큼 개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훌쩍 넘었지만 경기도는 조직 개편은 물론 시급한 추경 예산도 아직까지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는 원구성도 못하고 시작부터 파행 수순을 겪고 있는데요. 협치와 연정이 출발부터 표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가 말뿐인 협치만 내세우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본받아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것을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내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협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을 조정하는 낮은 수준의 협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은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타당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조화롭게 하도록 하는 수준의 협치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것을 자리 나눔이나 또는 연정과 열부시켜서 어떤 자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부지사와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7월 의회에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도의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기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이 다시 무산되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임명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달 남은 의회 일정이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의회 두 번째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예정했던 의장단 선거는 물론 추경 예산 등 주요 도정 업무까지 모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직 개편과 경제부지사 임명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경제부지사 임명은 의회의 권한이 아닌 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의장과 부의장 선출 방식 등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등원을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민생 추경이 시급한 이 상황에 원구성 쟁점을 포함한 모든 지금 협의 내용을 지금 경제부지사라든가 산하기관장 혹은 인사추천권 때문에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조직 개편 조례는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오로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그는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여론을 통해 의회를 공격한다.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선거도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염종현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규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섰지만 양당의 의원 수가 같은 상황에서 나이 등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도 산하기관장 절반 정도의 추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미 통과된 조례를 공포하고 도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지난 15일 수원 광교 호수에서는 9살짜리 아이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아이는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고 지점은 쇠사슬 등으로만 안전 조치가 되어 있어 아이가 호수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 지점의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 광교호수공원 한편에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초콜릿 과자와 조화가 자리합니다. 9살 A군이 이곳 광교호수공원 원천저수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A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는 혼자 호수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물에 들어갔던 걸까? 이곳은 당시 사고 현장입니다. 접근 금지 팻말이 붙은 쇠사슬이 있긴 하지만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에는 수변을 따라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엔 낮은 쇠사슬을 지나면 저수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수원시는 보트 등을 활용해 저수지를 관리하고 보다 가까이에서 생물을 관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다목적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으로부터 50m까지는 저수지가 아이 배꼽 정도의 깊이로 깊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수지 깊이가 최대 8m에 달한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견고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거기 터진 데가 있으니까 애가 글로다가 빠져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를 막아놓지 왜 저기는 안 막아놨을까? 배 띄울 때는 열고 배 안 띄울 땐 닫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안전하지. 어차피 여기는 애들이 많아. 아파트 단지라서 귀한 애들이잖아 요즘.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원시는 해당 장소에 여닫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지난주 KTX 광명역이 인근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침수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장의 방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사고가 나서야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광명역이 침수되기 시작한 시간은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토사가 그대로 쏟아져 흘렀습니다. 한때 성인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로 일부 승강기와 엘리베이터 등도 멈춰섰습니다. 사고 이후 코레일과 공사업체, 광명시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사업체 측에서 갑작스러운 호우에 대한 대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큰 비를 대비한 방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언젠가는 벌어질 예견된 사고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그 호우로 좀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 지금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향후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광명역 내 적지 않은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 공사업체는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사태 파악에 수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이제 생각보다 물이 많이 오다 보니 그 높이하고 양수기가 이제 용량이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발생한 부분이라서 사실 뭐 그거 정확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시공사 측의 잘못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 공사업체는 이제야 방수시설 설치에 나선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몰래 폐수나 폐기물을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등 법적인 책임도 피해가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평택시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 141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1건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양심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는 평택의 한 업체. 이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만 10,000톤이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폐수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단속을 벌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141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장마철이나 주말, 공휴일 등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노렸지만 단속은 이때 이뤄졌습니다.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모니터링단 등의 제보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즉시 적발된 겁니다. 취약 시기를 노리고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를 더 밀접하게 감시를 하고. 평택시는 11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31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폐기물 조치 명령,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건은 평택시가 직접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평택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주 환경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사고가 지역 내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평택시는 적발되면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버림으로써 그 사람들 상대적으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은 실제로 이제 벌금도 많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많이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법도 많이 강화되고. 현재 평택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을 진행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협조로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최근 수원시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생물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수돗물에서 발견된 생물은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11일부터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광교 정수장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생물이 발견된 건 지난 11일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이 생물을 검사한 결과 깔따구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원에선 모두 2건의 수돗물 유충이 확인된 상황. 현재까지의 추정 원인으로 살펴보면 모래 여과지를 통한 유충알이 활성탄 여과지에 부착해서 부화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수원시는 유충이 발견된 활성탄 여과지 고도 처리 시설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실망과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해서 유충 발생이 확대되는 걸 방지했습니다. 앞으로 정수시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더 이상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수돗물 유충 사태에 한하진 환경부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함께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활성탄지를 비롯한 시설의 유충 발생 가능성과 위생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환경부는 현재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도 전국의 모든 정수장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정수장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고도 처리 시설 활성탄을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시흥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소형 평수의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 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200여 세대의 이 아파트는 78제곱미터의 작은 평수부터 최대 161제곱미터의 큰 평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78제곱미터 규모는 10여 개가 매매되면서 매월 한두 건씩은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100제곱미터 이상은 올해 단 한 건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사정은 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올해 100제곱미터 이하 규모는 비교적 거래가 활발했지만 1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집은 단 한 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라고 설명합니다. 금리가 올랐죠.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이었잖아요. 대출 부담으로 실수요자들이 작은 평수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신안산선과 제2경인선 등의 호재로 크게 올랐던 시흥시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시흥시 아파트 가격은 7개월 만에 평균 3%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78건에 그쳤던 시흥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5월 373건으로 2배 이상 올랐고 가격 하락폭도 매주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실소유자들이 고가의 주택을 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을 파는 사람들도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요 보합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고 파시는 분들도 뭐 매수자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렇게 좀 가격을 좀 싸게 내놓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서민 대출이 3%대로 오른 요즘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역화폐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비 지원 비율이 절반으로 크게 줄게 되면서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상권을 살리는 데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군포시 지역화폐의 경우 지난해 1,828억 원이 사용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상인들은 지역화폐 이용이 늘면서 가게 매출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역화폐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충전 때마다 받는 10%의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카드 매출이 보통 요새는 한 50% 정도 되는데요. 지역화폐가 한 25%에서 30% 차지합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10%라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 인센티브 비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최대 80%였던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는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의왕시는 10%로 유지해오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예산에 따라 올해 6%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역화폐를 30만 원 충전했을 때 기존에 3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제는 18,000원으로 줄게 됩니다. 군포시는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기존의 1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을 지난해 대비 4억 원 준 133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놓인 지역 경기에 그나마 숨통 역할을 했던 지역화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 공간이 광장 재조성 공사로 인해 서울시의회 앞마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앞에서도 쫓겨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시의회가 부지 사용 연장을 거부하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광화문에서 한 번, 서울시의회에서 또 한 번 세월호 기억 공간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광화문 광장 남측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 공간 앞에서 유가족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치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를 위해 기억 공간을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와 이를 저지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맞선 겁니다.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유가족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주 구역질이나 구역질이. 왜 불쌍한 아이들 조성에 가서도 편히 돈 갖지 못하게 왜 여기서 떨고 있냐고. 아이들 좀 그만 이용해 이 말입니다. 결국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 공간은 인근의 서울시 의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부로 서울시 의회 앞 기억 공간이 놓인 부지의 사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의회로 옮겨온 기억 공간을 더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 의회에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20일까지 원상 회복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서울시의회는 의회 앞마당을 내주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현재 서울시의회는 부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지 말지를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가 아니라 10대 서울시 의회에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를 사용 허가 기간으로 하셨던 거죠. 4.16 연대는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 공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넣기, 항의 전화하기, 1인 시위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어떤 많은 대형 참사들에 있어서 우리는 추모하는 방식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간이 철거된다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지켜져 왔던 추모의 의미나 그리고 대형 참사를 기억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자체를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기억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도 구하지 않은 국가의 부재와 우리 사회의 현실에 같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세월호 기억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과 추모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약속의 공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통보한 대로 강제 철거가 현실화될지 대화를 통해 다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여야 합의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한 제9대 안양시 의회가 돛을 올렸습니다. 원구성을 마치고 열린 첫 임시회에서 여야 대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는 이달 초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4명을 선출했습니다. 최병일 의장과 음경택 부의장, 최진기 의회 운영위원장,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은 전반기 2년간 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원구성을 마친 시의회는 오늘 27일까지 첫 임시회를 갖습니다. 최병일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의회와 시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의 경륜과 소속 의원의 생기가 어우러져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다수당으로 먼저 연설에 나선 윤해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위에는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최일선이라며 양보와 타협, 협치로 모범적인 시위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만한 원구성과 협치를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됨으로써 우리 안양시 의회가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 지방자치의 건전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김경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안양시에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코로나19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반의 독주가 아닌 함께 고민하며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며 안양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더 가깝고 더 필요한 민의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9대 안양시의회 첫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시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데요. 교육과 돌봄, 주거 등 8개 분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포시가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을까요? 권예솔 기자입니다. 군포 시민 130여 명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란 돌봄과 보건, 교육, 환경 등 8가지 사회보장 영역의 정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4년에 한 번씩 개편됩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함께하는 반가운 변화,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을 채택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늘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시가 제안한 사업은 총 46가지. 재활용 자판기 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아동 청소년 놀이시설 확충 등입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계획에 담기지 않은 다양한 복지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교통 문제 해결부터 단월호수 같은 데 가까이서 가는데도 보니까 차편이 전에보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오히려 무료감을 느끼고 어떤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 장애인 일자리로 시작해서 희망도 갖게 되었고요. 좀 더 그 삶이 풍요롭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가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좀 더 시켜가지고 좀 전문적인 분야로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또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또 이제 연령별 또 지역별 혹시 정보라든가 미디어 문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문화 향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언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관련된 거를 좀 그런 사업을 좀 해서 좀 아이들이 어느 단체에 가서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세부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민선 8기 안양시의 인수위원회 격인 미래비전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지만 주요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양기획단을 새로 구성했는데요. 시민과 약속한 굵직한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활동한 민선 8기 안양시 미래비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최대호 시장의 168개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시정 구호는 그대로 사용하되 5가지 시정 방침은 모두 변경했습니다. 민선 7기와 8기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최대호 시장이 약속한 중단 없는 안양 발전에 실천 의지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안양시는 수많은 공약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따라 다시 한번 주요 공약을 점검합니다. 미래비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과 민간인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더 행복한 안양기획단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시민단체 또는 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협의할 예정입니다. 안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안양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양기획단은 청년이나 지역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시청사 이전과 안양교도소 이전 등 44개 공약이 1차 점검 대상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양기획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민선 8기 공약 완성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실 분들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제안,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약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거두고 그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안양기획단은 다음 달까지 5차례 회의에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참여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 창구마다 가림막이 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민원실에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 무엇보다도 소통이 예전보다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원시가 민원인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와 통번역기를 함께 설치해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유행에 시내 모든 민원실에 가림막을 설치한 수원시. 하지만 가림막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시 민원창구 안팎에는 마이크를 설치 중입니다. 가림막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됐었는데요. 마이크 설치하고 나서는 잘 들려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민원 처리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민원실 가림막 운영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수원시는 가림막과 마이크를 함께 두어 안전과 소통 모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민원인분들도 계시는데 가림막 설치 이후에는 조금 더 그런 신변 보호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많이 저희가 좀 편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었고 마이크 설치한 이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저도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바꾸러 왔습니다. 민원실에선 외국인을 위한 소통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많은 매산동을 비롯해 16개 동, 시내 21곳의 민원실에 통번역기를 도입한 겁니다. 중국어와 캄보디아어 등 60여 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 한국어가 서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들이 필요한데 용어 같은 거 어려운 말이 잘 몰라서 표현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통번역기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시는 민원실 가림막을 안전유리로 바꾸고 마이크 설치를 늘리는 등 안전과 소통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 앞에는 전시공간과 공연장을 내어주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작품 전시 기회가 많지 않은 작가들이나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도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재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래된 LP판을 살펴보는 DJ. 비 오는 날 어울릴 것 같은 곡 하나를 골라 LP판을 턴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들리는 요즘의 음원과는 다른
LP만의 매력적인 소리가 카페를 채웁니다. 카페 벽면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캔버스에 옮겨놓고 일상 속의 익숙한 모습도 작가의 시선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칠보 공예 작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 카페는 작품 전시의 기회가 많지 않은 작가들에게 희망의 공간입니다. 작가들은 딱딱하고 엄숙한 전시장보다는 이렇게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반갑습니다. 작가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는 전시관에서 하면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전시장은 이렇게 사람이 저절로 있는 곳의 전시장이에요. 어디 특별한 곳에 만들어 놓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것보다 일상 속에 있어야 대중화되고 훨씬 얘기거리가 많죠. 시인이기도 한 카페의 주인은 공예 작가인 아내와 함께 1년 전 서울예술대학교 인근에 카페를 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공간이나마 차 한 잔을 시켜가지고 그림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한테 유한이 되지 않을까. 비록 작은 동네지만 서울예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카페에서 공연을 자주 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김도승 씨.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동네가 되기를 희망하며 전시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작가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차와 젊은이들이 있는 이런 공간이 서울예술대학교 인근에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광덕산을 지나가다가 잠깐 그래도 그림 구경하고 갈게요 그런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럴 때 상당히 보람도 있고 앞으로도 작은 공간이지만 좀 더 예쁘고 좋게 꾸며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계약 업무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들은 문서 24나 나라장터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계약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 절차도 최소화해 대부분의 서류를 지방재정 시스템에 보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600여 건의 계약 업무로 213만 장의 종이를 사용했는데 종이 없는 계약 업무를 도입해 전자 보관할 경우 연간 144만 장의 종이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체험장은 목공체험장과 숲속 힐링도서관, 바우더기 포토존, 곰돌이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홈페이지나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부서의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았는데요. 상임위원들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수원 특례시의회가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등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국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상임위원들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내놓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도시정책실, 도시디자인단,
도시개발국 등의 상반기 업무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 발생이 많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는 소관부서의 철저한 사업 준비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조례안 발의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첫 업무 보고를 통해 향후 의정 활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업무 보고를 통해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시정 방향을 짚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제369회 임시회 기간에 진행된 이번 업무 보고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4일간의 일정으로 문화체육교육국, 도서관과 박물관 사업소 등의 소관부서에서 진행된 상반기 사업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상임위원들은 각종 문화행사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안전한 행사 운영을 당부했으며 문화도시 사업과 교육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안전교통국, 복지여성국 등의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관심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으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업무 보고를 마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방문 등의 의사 일정을 통해 소관부서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